또 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딸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상한 데 쓸 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돈이에요.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돈?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이야?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또 손 벌리면 내가 다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딸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의심부터 하잖아요. 저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항상 저를 못 믿으세요? 그 말을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내가 믿을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니? 내가 내 재산에 손댄 것도, 코인에 돈을 쏟아부은 것도,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것도 다 내가 꿈꾼 일이야? 내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못 믿게 만든 거야. 딸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계속 몰아붙이기만 하잖아요. 제가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몰아붙인다.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내가 내 뒤치다꺼리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기나 해? 내가 몰아붙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야.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러면 저도 정말 못 버티겠어요.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못 버티겠으면 그만둬. 하지만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돈 얘기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다시 이런 말 꺼내면 정말로 끝낼 준비하라고.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꽝 하고 울렸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홀로 앉아 있자니 여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에게 더 냉정하게 굴었어야 했을까? 아니면 조금 더 그녀의 사정을 들어줬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 약속을 어긴다면 저 역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이 갈등을 끊어내는 건 필수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한정혜님이 따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혜라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다 은퇴하고 지금은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한마디로 굴곡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바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고 살림도 하고 남편이 아파서 쉬게 된 뒤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제게는 유일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남편과 제가 힘든 시기를 겪으며 키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찻집은 남편이 큰 병을 앓기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방법이었어요. 남편 병원비도 마련해야 했고 딸아이 교육도 뒷받침해야 했거든요. 제가 원래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 직접 만든 꽃차와 허브차로 작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출도 별로였고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리 잡아갔어요. 단골도 생기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작은 칭찬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프면서도 가게 일을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당신은 몸도 불편하면서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참 좋아했어요.
가끔 손님들에게 제가 만든 차를 맛보게 하면서 이게 제 아내가 만든 거라며 자랑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몇 년 전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딸은 결혼하고 손녀까지 낳아서 가정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도 저는 계속 찻집을 운영했어요. 딸도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 제 손길이 덜 필요했고 가게 일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으니 제가 가진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몇 해가 지나면서 제 허리가 점점 나빠졌어요.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 서서 오래 일하는 것도 힘들었고 가게 일을 혼자 하는 게 더는 무리라고 느껴졌어요. 결국 찻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심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찻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만들고 지켜온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가게를 접고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그 후로 제 생활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나가거나 소소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 삶을 살던 저에게 몇 년 만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제게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딸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게 잘 흘러가는 듯 보였거든요. 물론 종종 사소한 다툼 얘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은 어린 손녀와 함께 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과 손녀가 집으로 들어오면 혼자만의 조용한 생활은 끝날 테고 새로운 책임감이 생길 것 같아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과 손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제가 딸에게 어렵게 말했다는 게 기억납니다. 그래도 내 집은 내가 마련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딸은 단호했어요. 엄마,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아이가 갈 곳이 없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손녀는 제 집에 들어왔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딸이 일을 나가면 제가 손녀를 돌봐주며 함께 놀았어요. 손녀는 밝고 활달한 아이였고 저를 너무 잘 따랐습니다. 저녁이면 딸이 퇴근해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저도 이렇게 다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과 함께 살면서 작은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일을 나가느라 바쁘다며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어요. 처음엔 젊은 애가 일하느라 힘드니까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딸의 태도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를 부탁하면 항상 피곤하다며 미뤘고 심지어 제게 핀잔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그냥 쉬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딸은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굴었으니까요.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너 요즘 너무 무례하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니?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저를 충격에 빠뜨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딸이 퇴근 후 한숨을 푹 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힘들긴 할 거야. 일을 하랴. 아이 돌보랴. 제가 대충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딸이 고개를 들며 정색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곧 퇴사하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물었더니 딸이 뜸을 들이다 대답했어요. 네일 아트를 하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한테 인기 많잖아요. 네일 아트라. 듣고 보니 딸이 뭔가 준비를 많이 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나쁘지 않잖아. 네일아트가 요즘 인기 많아도 창업이 쉬운 게 아니야. 경험도 없으면서. 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제가 뭘 해도 늘 이런 식이에요. 도전해보려고 하면 겁부터 주고. 내가 진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라면 겁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창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네일아트라니. 적어도 기술 배운 적은 있어? 엄마, 제가 요즘 퇴근 후에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모른 채 왜 자꾸 반대하세요?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도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한 거라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하니? 그러자 딸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일 아트를 시작하려면 가게 임대도 해야 하고 장비도 사야 하고 준비할 게 많아요. 엄마, 그동안 저희랑 살면서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딸이 너무 당연한 듯 말하는 걸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딸에게 냉정히 말했어요. 내가 내 돈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 네일아트가 어울리는 일이긴 해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내가 나한테 손 벌리기 전에 은행 대출부터 알아보는 게 맞지 않겠니? 하지만 딸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 은행 대출 못 받아요. 신용도도 낮고 월급도 쥐꼬리만한 사람한테 대출이 나오겠어요? 딸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진 돈을 그렇게 쉽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딸을 보며 단호히 말했어요. 나도 내 인생 도와주고 싶지만 내 노후 자금을 내 계획 없는 창업에 쓸 수는 없어. 솔직히 내가 지금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느라 병원비도 꽤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나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엄마는 늘 그래요.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남 생각은 안 해요. 딸이 이런 말을 뱉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걸 보니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태도로 뭘 하겠다는 건지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행동이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로 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손녀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손녀와 시간을 보내며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딸이 삐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있는 건가 싶었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딸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딸이 제가 말한 돈 문제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딸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밑이 퀭한 모습이었어요. 어젯밤 어디 갔었어? 제가 물었지만 딸은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요. 친구.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제가 재차 묻자 딸은 한숨을 쉬며 투덜댔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저한테 집착해요? 제가 무슨 애도 아니고. 그 말에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애처럼 굴잖아. 어른답게 말이라도 똑바로 하지 그래? 그러자 딸은 화난 듯이 말했습니다. 신경 끄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참담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 딸은 원래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와 다른 태도에 뭔가 숨기는 게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은행에서 낯선 편지가 왔습니다. 대출 관련 안내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도 없고 대출이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서둘러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 대출 안내문이 왔는데 제가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은행 직원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대출은 며칠 전에 승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분명 제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소리를 누르며 물었습니다. 서류 작성할 때 신분증 확인도 하셨나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확인했으니 문제 없었습니다. 위임장도 다 확인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제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제가 평소 쓰는 신분증과 인감 도장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장을 몰래 훔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딸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지. 딸은 제 손에 든 서류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갚을 거예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제가 말했죠. 내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을 했니? 얘 허락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딸은 도리어 저를 탓하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 안 빌려줬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건 엄마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널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 팔아서 대출까지 받아? 내가 내 딸 맞아?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갚을 수 있다니까요. 이 돈만 있으면 네일아트 가게를 열 수 있고, 그래야 엄마 손녀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엄마도 잘 알잖아요. 저도 별 수 없는 상황이란 거요. 저는 딸의 말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상황은 생각 안 하니? 내가 어떻게 너 때문에 또 이런 책임을 져야 하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진짜 모르는 거야. 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서운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딸이 출근한 사이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딸이 몰래 대출을 받은 일 이후 저는 딸에게 다시는 제 재정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저를 피하듯 행동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울 때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딸이 몰래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등기 우편이었고 보내는 곳은 제게 낯선 사무소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봉투를 뜯어보니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딸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통지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안내와 함께 확인을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대출 사건 이후로는 조용히 지내는 듯 했기에 설마 또다시 이런 짓을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은행 측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따졌더니 은행 직원은 확인 후 대답했어요. 고객님께서 위임장을 작성하셨더군요. 직접 작성하신 게 아니신가요? 위임장이라니요. 저는 그런 걸 작성한 적이 없어요. 직원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위임장이라면 제 서명이 필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딸이 그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뻔했지만 스스로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바로 은행에 방문해 위임장을 확인하고 거기서 제 서명이 위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녀가 제 서명을 흉내내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딸이 이런 짓까지 벌였다는 사실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류를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이번에는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했더라.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 딸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딸은 어설프게 변명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했겠니? 은행에서 내가 쓴 위임장을 확인했는데 내 서명을 똑같이 흉내낸 걸 보고도 모른 척하라는 거야? 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이번 일을 덮어주시면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만. 내가 저번에도 2번만이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계속 이러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덮어줬기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딸은 울먹이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저 자신을 희생하며 딸의 실수를 감싸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 철회하고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놔. 그러지 않으면 이번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딸은 무릎을 꿇으며 저를 붙잡았지만 이번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방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손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딸이 모든 걸 정리하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까지 무너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딸은 은행으로 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철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딸에게 더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갈등의 싹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은행으로 향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제 경험상 딸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으로 미뤄볼 때 순순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날 딸은 은행에 다녀온 뒤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은행에 다녀왔다며? 어떻게 됐니? 딸은 대답을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아, 철회했어요. 이제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태도나 말투가 너무 건성으로 느껴졌거든요. 제가 짧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물었습니다. 철회했다는 증명 서류는 받아왔겠지? 나도 확인 좀 해보자. 그 말에 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는 은행에서 처리했으니까 서류는 따로 필요 없대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된다니까요. 순간 머리가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철회했다니 어림도 없는 얘기였죠.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니? 내 태도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불안해 보이는지 스스로 생각 좀 해봐. 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저를 못 믿어요? 제가 은행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몰아세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못 믿겠어. 못 믿겠다고. 내가 한 짓이 뭐고 내가 이걸 몇 번을 덮어줬는지 기억이 안 나니?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다 내가 너를 믿어주고 봐준 결과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딸이 또 다른 일을 저지를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직접 갔습니다. 딸이 정말로 대출을 철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저를 보자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대출 철회 요청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셨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가 서류라고요? 네. 대출 실행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추가 서류를 보완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더 이상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서류 누가 제출했나요? 직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따님이요. 저는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화와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에 치를 떨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을 불렀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딸은 마지못해 거실로 나왔고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제 은행에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대출 철회는커녕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더라. 너 정말 대출 받을 생각이니?
딸은 제 말을 듣고도 끝까지 잡아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은행에서 착각한 거예요. 제가 철회했는데 제가 말을 끊고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행동을 뻔히 아는데 지금도 끝까지 변명할 생각이야? 딸은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말했어요. 엄마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의지하고 싶으면 나를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힘들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방식은 틀렸어. 이건 의지가 아니라 도둑질이야.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당장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도 전혀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은행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상담도 함께 받을 생각이었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과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딸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스스로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기대조차 이제는 어리석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담당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출이 아직 최종 실행된 상태는 아니지만 추가 서류가 접수되었으니 몇 단계만 더 진행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연히 말했습니다. 이 대출은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고객님,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쪽에서 내부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위조나 사기 혐의가 있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나가야 했습니다. 딸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결국 제 인생뿐만 아니라 딸 자신의 삶도 망가질 테니까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자마자 분노가 섞여버렸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했어. 너 정말 나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지? 딸은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딸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정말 미안했다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도 않았겠지. 내가 지금 경찰에 가서 신고할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도 이번엔 내가 책임져야 해. 딸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했어. 이번만 봐달라고. 그리고 또 이런 짓을 했지. 이번엔 더 이상 안 넘어갈 거야. 내가 나를 망쳐놓기 전에
내가 먼저 막아야겠어. 그날 저녁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손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밝은 척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 딸과 단둘이 마주했을 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거니? 아니면 내가 법적으로 진행할 거니? 딸은 고개를 떨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처리할게요. 정말이에요. 제가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말만으로는 이제 부족해.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내 앞에서 철회하는 걸 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를 거야. 딸은 제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과 손녀가 함께 자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손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맑은 얼굴로 자고 있었고, 딸은 그런 손녀를 꼭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제가 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딸도 손녀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딸은 어두운 얼굴로 서류를 철회하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함께 살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다시 망치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이런 짓을 또 벌이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번엔 절대 봐주지 않아. 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선 여전히 딸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손녀가 저에게 안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랑 할머니가 조금 싸웠어. 그런데 이제 괜찮아질 거야. 손녀는 그 말에 안심하며 제 품에서 잠들었고 저는 그런 손녀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정말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한 제 자신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딸과 함께 은행에 다녀온 후 며칠간 집안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딸은 예전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돕는 듯 보였어요. 손녀와 함께 밝게 웃으며 식사 자리도 지켰고 무엇보다 제게 눈치를 보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태도가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찝찝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딸은 여러 번 잘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를 다시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믿었다가 또다시 속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편 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천진난만했고 저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일찍 들어오고
나랑 놀아줘요. 엄마가 할머니랑도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녀가 이런 복잡한 집안 사정을 얼마나 이해할지는 몰라도 어린 마음에 엄마와 할머니가 잘 지내길 바라는 건 확실했으니까요. 그런데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시 슬슬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일이 늦게 끝났다는 변명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자 점점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이와 둘이 저녁을 먹으며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딸이 집에 들어오면 저는 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딸은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엄마, 너무 피곤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처음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딸이 정말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면 회식이나 야근 같은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딸의 눈빛, 말투, 그리고 늘어난 외출은 단순히 일이 바빠서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또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대부업체에서 보낸 통지서였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된 빚 독촉장이었고 연락을 주지 않을 경우 집으로 방문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벌였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날 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우편물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너 또다시 돈을 빌렸어. 딸은 우편물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잘못 온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 온 거라고? 이게 내 이름으로 왔는데 뭘 잘못 온 거야? 대체 이번엔 얼마나 빌린 거야?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건데? 딸은 입술을 꼭 깨물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냉정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와는 모든 관계를 끊을 준비도 돼 있어.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진짜예요. 이번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너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해왔어. 잘못했대. 다시는 안 한대. 그런데 왜 같은 짓을 반복해? 너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건 믿지도 않을 거야.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대부업체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부업체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기 전에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믿을 수 없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저와 손녀까지 휘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전화가 연결되자 상대방은 딱딱한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빚 독촉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는 확인 후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아의 따님 명의로 총 1,500만 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상환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제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상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고객님의 따님이 아실 내용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은 이미 저를 피해 침대에 누워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또 얼마나 빌렸는지 알았어. 1,500만 원이야. 그리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내가 대답해야겠지. 딸은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는 듣고 싶지 않아. 어디에 썼어? 그리고 네일 아트 샵은 어떻게 됐니? 처음엔 그거 차린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그 얘기는 아예 없더라. 처음에 내 명의로 빌린 1억 원으로 차린 거 아니었어? 딸은 순간 움찔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물었습니다. 말 좀 해봐. 돈 빌려서 네일 아트 샵 차린다더니 지금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네일아트 샵을 차리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또 뭘 했다는 건데? 딸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코인 투자했어요. 잘 되면 그 돈으로 가게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인 투자. 내가 그런데 돈을 쏟아부었다고?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가게를 키우고 싶었다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네일 아트는 내 손기술과 노력으로 키우는 거지. 그런 허황된 데 기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내 말을 무시하고 또다시 그런 짓을 했어? 딸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정말 잘 됐어요. 돈이 계속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넣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면서 다 날아갔어요. 제가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거야. 코인 잃은 돈 메우려고. 얘가 지금 무슨 일을 벌였는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진짜 모르는 거니?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욕심. 내 욕심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니 내 가게를 핑계 삼아 코인 투자까지. 그리고 또 대부업체까지 끌어들여.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손녀까지 망칠 거야. 딸은 울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번엔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이 손녀와 제 삶을 망치기 전에 이제는 확실히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딸은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거야. 하지만 내가 다 정리한 뒤에는 너도 책임을 져야 해. 손녀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더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어.
딸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나가면 제 딸은요?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손녀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아이도 망칠 게 뻔해. 딸은 울부짖으며 제발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번엔 결코 물러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당장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건 딸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대부업체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딸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경제적 독립을 강제하는 방법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딸에게 너무 많은 걸 덮어주고 믿어주고 용서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지만 이제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상담받고 왔어. 너랑 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거야. 앞으로는 내가 내 재정이나 집에 손대는 순간 너와 나는 법적으로 남남이 될 거다.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의지를 끝까지 관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과 약속했던 대로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제 재산이나 이름을 이용한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딸이 더는 집에서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분명한 역할 분담도 명시했어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반복된 행동을 막지 않으면 저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죠. 계약서 작성이 끝난 뒤 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나와 앉았고 저는 계약서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앞으로 지켜야 할 조건들이야. 다시는 내 이름이나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는 약속. 그리고 이 집에서 손녀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에 대한 내용이야. 딸은 계약서를 읽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엄마를 힘들게 한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건 가족 사이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여기까지 참아준 거야.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 알아? 내가 내 집을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너를 위한 결정이기도 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걸 몰라? 딸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딸이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나자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어기면 나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손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기대는 접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계약서를 금고에 넣으며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딸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손녀를 잘 돌보기 위해 더 신경을 썼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항심이 섞여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녀가 진정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내가 정말 변하면 나도 너를 다시 믿을 준비가 돼 있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진짜 변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다시 상처를 받을 건 저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과연 오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도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저는 그런 그녀를 일부러 외면하며 손녀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손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이야기를 걸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랑 놀이터 갈 거예요. 엄마가 진짜 재미있게 놀아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귀한 손녀랑 노는 건 엄마도 재밌을 거야. 할머니도 다음에 같이 가자. 손녀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과의 문제는 여전히 저를 옥죄고 있었죠. 그녀가 계약서를 제대로 지킬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남은 돈으로 규모 작게 네일아트 샵 차리기로 했어요. 조금씩이라도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드디어 정신 차린 거야? 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욕심부리고 이상한 데 돈을 쓰면서 스스로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속으론 안도했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다는 건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내 손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야 해. 더는 헛된 욕심에 손 벌리지 말고 내 도움도 기대하지 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제 힘으로 해볼게요. 이번엔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녀가 진심인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떼려는 태도만큼은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손녀와 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녀를 완전히 밀어내기보단 조금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네일아트 샵을 꾸려가려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제가 여전히 믿음을 주기엔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에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손녀를 저에게 맡긴 채 어딘가로 가버릴 때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들어온 딸에게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 또 어디 갔다 온 거야? 요즘 뭘 하길래 매번 늦는 거니? 딸은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가게 재료 주문하느라 늦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변명이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보여준 거짓말들 때문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 이번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끝이라고 스스로 다짐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딸은 갑자기 제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건 첫 주 수익이에요.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딸이 스스로 번 돈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스스로 벌었다는 건 기특한 일이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도 매 순간 내 행동이 변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노력할게요. 이 일이 딸의 새로운 시작이기를 바라며 저는 마음을 조금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딸이 보여줄 행동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녀의 해맑은 웃음이 저를 위로했지만 여전히 딸의 태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제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끝이길 바라며 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